단 한 번도 의뢰를 놓친 적 없는 표사 강도윤. 이번 의뢰는 물건이 아니라 이름 없는 아이 한 명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표행의 규칙 아래 그는 침묵 속에서 길을 엽니다. 하지만 첫 추적자가 붙는 순간 이번 표행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비는 해가 지기 전부터 내렸다. 처음에는 지붕 끝을 적시는 가는 빗줄기였으나 밤이 가까워질수록 굵어졌다. 청하표국의 마당은 금세 진흙으로 변했고 말발굽 자국마다 검은 물이 고였다. 장정들이 짐덮개를 다시 묶고 문짝을 닫아걸 때마다 젖은 나무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이런 날에는 급한 표행도 미루는 법이었다. 길이 무너지기 쉬웠고 사람의 발보다 소문이 먼저 미끄러지는 밤이었기 때문이다. 강도윤은 처마 끝에서 빗줄기를 보고 있었다. 그는 비가 오면 길부터 떠올리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고개가 먼저 질퍽해지는지, 어느 나루가 불어나는지, 어느 마을 어귀에서 수레바퀴가 빠지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졌다. 마당 가운데에서 줄을 당기던 표사들이 그를 흘끗 보았으나 누구도 말을 붙이지 않았다. 도윤이 비를 보는 얼굴은 늘 비슷했고 그 얼굴은 대개 다음 날 누가 어느 길로 나갈지를 정하는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백진태가 사람을 보내 그를 안으로 불렀을 때 도윤은 이미 오늘 밤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진태가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사람을 부르는 일은 드물었다. 더구나 이런 비 오는 날이면 더 그랬다. 도윤은 젖은 소매를 한번 털고 안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기름등 2개가 놓여 있었고 등잔불 사이로 낯선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다. 사내는 젖은 도포를 벗지도 않은 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었다. 손등에는 오래 칼을 쥔 사람에게 남는 굳은 살이 없었다. 대신 손톱 밑까지 정리된 모양과 비에 젖었는데도 흐트러지지 않은 매무새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도윤은 그 사내가 길 위 사람이 아니라 안쪽에서 사람을 부리는 쪽에 가까운 인간이라고 짐작했다. 진태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그는 도윤이 들어오자 곧바로 방바닥 한가운데 놓인 봉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봉투는 2겹으로 봉해져 있었고 겉봉에는 받는 이도 보내는 이도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붉은 밀랍이 3군데 눌려 있었다. 문양은 단순한 꽃무늬처럼 보였지만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만든 냄새가 났다. 감추려는 사람은 흔적을 지우지 않는다. 다른 흔적으로 덮는다. 도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진태는 이번 의뢰는 밤을 넘기기 전에 답을 줘야 한다고 했다. 말끝은 낮았으나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의 그것에 가까웠다. 낯선 사내는 그저 듣고만 있었고 도윤이 봉투를 열기 전까지 한 번도 눈을 들지 않았다. 그 태도는 재촉보다 더 성가셨다. 급한 사람은 다급함을 숨길수록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 사내는 자기 급함까지도 계산해서 감춘 듯했다. 도윤은 봉투를 열어 안에 종이를 펼쳤다. 글은 짧았다. 아이 한 명을 지정된 곳까지 호송할 것, 신원을 묻지 말 것, 출발 시각과 경로는 별지 지시에 따를 것, 도착 전까지 아이의 몸에서 떼어낸 어떤 물건도 보관하지 말 것, 길 위에서 새로운 고용을 받지 말 것, 목적지, 도착 전에는 의뢰인의 이름을 알려 하지 말 것, 끝에는 보수 액수가 적혀 있었다. 도윤은 한 줄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읽었다. 비값이 아니라 사람 목숨값까지 여러 번 겹친 액수였다. 청하표국이 한 달을 굴려도 쉽게 만지지 못하려니 한 번의 표행에 걸려 있었다.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도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 조건보다 액수가 먼저 눈에 걸리는 의뢰는 대개 나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삼킬 사람을 만들기 위해 돈을 얻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진태도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래서인지 진태의 얼굴에는 욕심보다 피로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낯선 사내가 그제야 한마디를 보탰다. 이번 일은 빠를수록 좋고 조용할수록 더 좋다는 말이었다. 말투는 공손했으나 도윤에게는 부탁이 아니라 규정처럼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사내의 신발 끝을 보았다. 장화 밑창에 진흙이 거의 묻지 않았다. 이런 비에 저 정도면 마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왔거나 비를 맞기 전에 이미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어느 쪽이든 혼자 온 발은 아니었다. 도윤은 의뢰서의 마지막 줄을 다시 훑었다. 실패 시 책임 조항은 더 짧았다. 손실 보전, 비밀 유지, 청와표국의 명예 훼손 금지. 문장은 마른데 그 뒤에 서 있는 사람 수는 결코 마르지 않은 냄새였다. 그는 종이를 접어 내려놓고 진태를 보았다. 진태는 짧게 숨을 들이켜고는 이번 표행을 자신이 맡기고 싶은 사람은 도윤 하나라고 했다. 그 말에는 칭찬도 기대도 없었다. 그냥 가장 덜 흔들릴 사람을 고르는 목소리였다. 도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방 밖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런 순간에 늘 같은 것을 먼저 셌다. 필요한 말의 수, 데려갈 사람의 수, 버릴 수 없는 규칙의 수. 아이를 호송하는 일 자체는 낯설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침묵의 두께였다. 신원을 묻지 말라는 조건보다 도착하기 전까지 의뢰인을 알려하지 말라는 문장이 더 거슬렸다. 맡긴 놈도 모른 채 맡은 것을 지키라는 말은 길 위의 칼보다 뒤쪽의 칼을 더 조심하라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끝내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사람은 자신이 고른다 했다. 진태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낯선 사내는 그제야 처음으로 도윤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에는 안도보다 확인이 있었다. 이 표국이 돈을 받았다는 확인이 아니라 이 표사가 이미 물러서기 어려운 발을 디뎠다는 확인 같았다. 사내는 품에서 작은 목패 하나를 꺼내 방바닥에 놓았다. 별지 지시는 새벽에 전달되며 호송 대상은 해 뜨기 전 표국 뒤편 창고에서 인계된다고 했다. 목패에는 아무 글자도 없고 한쪽 모서리만 얇게 깎여 있었다. 접선 표식으로 쓰기엔 지나치게 단순했으나 단순한 표식일수록 맞는 손을 만나면 틀릴 일이 적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오늘 밤 이 일에 대해 마당의 말에게도 말을 흘리지 말라는 뜻의 말을 남기고 일어났다. 공손했지만 웃지 않았고 나갈 때도 발소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진태가 한참 뒤에야 젖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표국이 이 돈을 마다할 형편이 아니라는 말 대신 이 돈을 받아야 겨울을 넘길 수 있다는 현실만 꺼냈다. 도윤은 그 말을 굳이 되받지 않았다. 마당에서 줄을 당기던 장정들의 손과 빗물 맞은 마구간의 말들을 생각하면 그 말은 변명도 협박도 아니었다. 그냥 표국의 살림이었다. 방을 나온 도윤은 처마 밑에 다시 섰다. 비는 아까보다 더 굵어졌다. 마당을 건너가는 표사 하나가 그를 보고 내일 나갈 길이 있느냐는 눈빛을 보냈다. 도윤은 아직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직 누구도 뽑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미 이 표행은 시작된 느낌이 들었다. 돈을 본 순간이 아니라 의뢰서의 빈칸들을 본 순간부터였다. 그는 손바닥으로 비를 한 번 받아보았다. 차가운 물이 손금 사이를 타고 흘렀다. 새벽 전까지 사람을 골라야 했다. 말도 골라야 했고 길도 다시 짜야 했다. 무엇보다 질문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했다. 칼이 빠른 사람보다 입이 느린 사람이 필요한 밤이었다. 도윤은 젖은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다. 발목까지 튀는 진흙이 바지자락을 더럽혔다. 그는 그것을 털지 않았다. 내일 길은 더 심하게 더러워질 것이고 오늘의 비는 그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청와표국의 등불 뒤에서 빗물이 검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도윤은 아직 얼굴도 모르는 아이 하나와 그 아이를 보내기 위해 치르게 될 값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아직은 냄새뿐이었지만 그 냄새는 이미 피와 닮아 있었다. 새벽이 밝기도 전 비는 한풀 꺾인 대신 땅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청와표국 뒤편 창고로 이어지는 흙길은 밤새 밟힌 발자국 때문에 반죽처럼 물렀고 창고 처마에서는 늦은 물방울이 한 줄씩 떨어졌다. 도윤은 평소보다 먼저 나와 뒷뜰을 훑었다. 마당은 아직 어둡고 등불은 바람을 피해 낮게 걸려 있었다. 이런 시간의 움직임은 늘 좋지 않았다. 급한 짐은 낮을 피하고
숨겨야 할 짐은 사람 눈보다 새벽을 먼저 택했다. 전날 밤부터 그는 사람을 골랐다. 칼이 빠른 자보다 입이 무거운 자, 오래 달리는 자보다 돌아서지 않는 자를 먼저 세웠다. 노역, 한주명, 윤석범, 임서우, 마려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표사들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고 묻지 말아야 할 일이 섞였다는 정도는 이미 눈치챈 얼굴들이었다. 보수의 일부만 먼저 풀어놓았는데도 누구 하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도윤에게는 다행이었다. 돈 냄새에 눈이 먼저 번들거리는 표행은 길에서 반드시 구멍이 났다. 진태는 뒤늦게 창고로 나왔다. 진태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 더 수척해진 듯 보였으나 말은 더 짧아졌다. 오늘 표행은 청하표국 이름으로 나가되 표문은 마지막까지 감춘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목적지와 경로는 접선 후에만 공유한다는 말도 덧붙었다. 표행을 맡긴 쪽이 청하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청하표국까지 함께 지우려는 것인지 도윤은 굳이 가르지 않았다. 차이는 길 위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창고 문이 안쪽에서 2번, 바깥에서 1번 두드려졌다. 전날 받았던 모서리 깎인 목패가 맞물리듯 손에 쥐어졌고 곧 문이 열렸다. 안에는 검은 비옷을 걸친 사내들과 작은 체구 하나가 서 있었다. 사내들은 얼굴을 반쯤 가렸고 그 가운데 아이는 회색 두루마기를 입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키는 작았고 어깨는 젖은 천 때문에 더 가늘어 보였지만 겁에 질린 아이들이 먼저 보이는 떨림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창고 안의 사람 수와 출구 방향을 먼저 살피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도윤은 그 시선을 보고 잠깐 손등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인계는 짧았다. 검은 비옷의 사내가 별지 지시가 든 봉투를 내밀고 아이의 몸에 손대어 감추어진 물건을 찾지 말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질문 금지, 호칭 금지, 목적지, 도착 전 의뢰문 개봉 금지. 전날 의뢰서의 문장들이 더 단단한 모처럼 다시 박혔다. 석범이 본능처럼 아이에게 이름을 묻는 눈치를 보이자 도윤이 먼저 시선을 막았다. 석범은 혀를 한 번 차고 물러섰고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오늘 표행의 결이 정해졌다. 말을 아끼는 쪽이 아니라 말을 참아야 사는 표행이었다. 아이를 데려온 사내들은 인계가 끝나자 창고 안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뒤를 맞지도 않았고 길 안내를 자청하지도 않았다. 맡기고 사라지는 방식이 오히려 더 거슬렸다. 정말 보호하려는 물건이면 손을 더 붙이는 법인데 이 의뢰는 손을 떼면서도 명령만 남겼다. 도윤은 봉투를 품에 넣고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다만 먼저 입을 열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겁먹은 침묵이라기보다 이미 여러 번 가르침받은 침묵처럼 느껴졌다. 출발은 해 뜨기 직전이었다. 표국 정문이 아니라 뒤편 좁은 길을 택했고 말도 넉넉히 끌지 않았다. 수레 없이 안장짐만 꾸린 구성은 장거리 표행치고 가벼웠지만 그만큼 오래 버티기 어려운 짐배치였다. 주명이 앞길 상태를 확인하며 걸음을 재고 혁이 뒤를 맡았다. 서우는 여진 곁에서 약재 꾸러미와 물주머니를 챙겼고 석범은 말고삐를 쥔 손에 잔임을 실었다. 평소 같으면 출발 전 농담 한마디쯤 오갔을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사람들 사이를 메웠다. 도윤은 아이를 자기 말 앞 한 장에 태우지 않았다. 그 대신 작은 말 한 피를 따로 붙이고 자신은 바로 옆에서 고삐를 잡고 걸었다. 말 위에 실으면 편하지만 첫날부터 손에 잡히지 않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싫었다. 아이를 짐처럼 올려보내는 순간 표사들도 그렇게 보기 쉬웠다. 그는 그런 습관이 길 위에서 사람을 빨리 죽인다는 것을 여러 번 봤다. 아이는 말 위에서 몸을 낮게 웅크렸지만 비명도 투정도 없었다. 젖은 길에서 어린 것이 저만큼 조용한 것도 이상하다면 이상한 일이었다. 첫 접선 지시는
읍내를 가로지르지 말고 무너진 제방 아래 옛 나루터 쪽으로 빠지라는 내용이었다. 관청 길도 장터 길도 아닌 사람 눈이 적은 물가 길이었다. 주명이 그 종이를 훑고는 이런 날씨에 물가를 타면 속도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낮게 말했다. 도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표행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가는 쪽에 값이 걸려 있었다. 그는 종이를 접어넣고 편성만 다시 손봤다. 앞뒤 간격을 넓히고 아이 주변에 사람이 겹치지 않게 비웠다. 한 번에 몰아치면 지키기 어렵고 흩어지면 서로를 못 본다. 그 중간을 잡는 일이 오늘 그의 일이었다. 날이 조금 밝자 길가에 서 있던 장정들이 그들을 흘끗 보았다. 평범한 나무꾼 차림이었으나 도끼날보다 신발이 먼저 눈에 띄었다. 흙길을 오래 탄 발이 아니었다. 도윤은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혁에게 뒤 시선을 돌리라는 뜻만 남겼다. 혁은 대답 대신 어깨만 미세하게 움직였다. 별일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표행에서 별일 아닌 것은 아직 하나도 없었다. 한참 뒤 제방 아래 그늘진 길목에서 잠시 숨을 고를 때 석범이 참지 못하고 아이를 보며 중얼거리듯 한마디를 흘렸다. 집이 어디냐는 뜻이 거의 드러난 말이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두 손으로 젖은 소매 끝만 더 움켜쥐었다. 도윤은 석범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 대신 표행이 끝날 때까지 궁금한 것은 입안에서 썩히라는 말을 짧게 던졌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이 오늘 처음 나온 규칙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벌칙처럼 들었을 것이다. 그 뒤로 길은 더 조용해졌다. 아무도 아이에게 묻지 않았고 아이도 아무 말 없이 앞만 보았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맑아지지 않고 낮게 눌린 채 따라왔다. 젖은 갈대밭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물방울이 흩어졌고 말발굽은 흙을 깊게 찍었다. 표사들의 눈은 길과 둑 위와 뒤편 물가를 번갈아 훑었다. 누구도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미 이 길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도윤은 걷는 내내 아이의 옆 얼굴을 한 번씩 살폈다. 아이는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길이 휘는 지점마다 먼저 몸을 굳혔다. 위험을 알아서라기보다 위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것이 도윤의 마음에 가장 오래 걸렸다. 칼을 든 적보다 아직 이름도 없는 아이의 침묵이 더 무겁게 따라붙었다. 해가 구름 뒤로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도윤은 이번 표행의 이름을 속으로 다시 떠올렸다. 침묵 표행. 처음 들었을 때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라는 뜻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길 위에 올라와 보니 그 이름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었다. 묻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쩌면 끝까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보내는 것. 표사가 맡은 일을 한다는 말은 때때로 칼보다 더 무딘 침묵을 견디는 일이었다. 오늘 길은 이제 막 시작되는데도 그 침묵은 벌써 사람들의 목 안쪽에 걸린 돌처럼 무거워지고 있었다. 비가 멎은 뒤의 길은 더 나빴다. 겉으로는 물기가 잦아든 듯 보여도 발을 디디면 흙이 발목을 붙잡았다. 제방 아래 묵은 나루터로 빠지는 길목은 사람보다 물이 먼저 다닌 흔적이 많았다. 도윤은 앞쪽 갈대가 눕는 방향과 말발굽에 튀는 흙의 깊이를 번갈아 보며 걸었다. 누가 지나갔는지까지는 아직 읽히지 않았으나 누군가 이미 이쪽 길을 써본 자취는 분명했다. 주명이 낮게 길 상태를 전하며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뜻을 보냈고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다. 이번 표행은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니라 들키지 않고 이어가는 길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작은 말 위에서 몸을 낮춘 채 흔들림을 버티는 자세가 어린아이답지 않게 단단했다. 길이 고르지 않으면 대개는 겁이 먼저 올라오기 마련인데 서연은 겁을 드러내기보다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눈이었다. 도윤은 그런 시선을 모른 척 넘겼다. 묻지 않는 것이 규칙이기도 했고 지금은 아이의 입보다 길의 입을 먼저 읽어야 했다. 해가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 무렵 혁이 뒤에서
걸음을 반 박자 늦추었다. 뒤를 맡은 사람이 걸음을 늦춘다는 것은 대개 두 가지 뜻이었다. 길이 나빠졌거나 시선이 걸렸거나. 도윤은 돌아보지 않고 손가락만 한 번 접었다. 혁은 잠시 뒤 간격을 더 벌렸다. 말없이 주고받는 신호가 길 위에 얇게 깔렸다. 석범도 그 기척을 읽었는지 창자루를 다시 쥐는 손에 힘을 실었고 서우는 물주머니 매듭을 만지는 척하며 주변을 훑었다. 여진은 서연 쪽 말의 호흡을 살피며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었다. 첫 번째 이상함은 소리가 아니라 냄새로 왔다. 젖은 갈대 냄새 사이에 희미한 기름 냄새가 섞였다. 나루터 근처에서 기름 냄새가 나는 일 자체는 드물지 않았다. 배를 다루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오래 끊긴 옛 나루였다. 물길은 남아도 사람길은 끊긴 지 오래라. 주명도 이쪽은 비상시에만 쓰는 길이라 했었다. 도윤은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앞쪽 둔덕을 보았다. 풀은 눕지 않았고 연기는 없었다. 그런데도 기름 냄새는 바람을 타고 한 번 더 흘러왔다. 누군가 불을 쓰진 않았지만 등짐 어딘가에 기름 먹인 물건을 갖고 있다는 뜻에 가까웠다. 주명이 먼저 손을 들어 왼쪽 갈대숲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흙 위에 발자국이 둘 겹쳐 있었다. 하나는 맨발에 가까운 가벼운 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밑창이 단단한 신의 자국이었다. 문제는 방향이었다. 물가에서 길로 올라온 자국이 아니라 길가에서 물가 쪽으로 숨듯 빠진 자국이었다. 지나간 자라면 반대여야 했다. 기다린 자의 발이었다. 도윤은 그 자국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볼수록 뒤에서 보는 놈에게 눈길을 내주는 셈이었다. 그는 짧게 편성을 바꿨다. 주명을 앞에 두되 너무 앞서지 못하게 하고 석범을 오른쪽 둔덕 쪽으로 붙였다. 서우는 서연말 고삐를 넘겨받아 여진과 함께 가운데를 좁혔다. 도윤 자신은 한 걸음 뒤로 물러 혁과 서연 사이를 오갔다. 혁이 뒤에서 낮은 숨을 뱉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칼 뽑을 때는 아니었지만 이미 길은 전투 전의 모양으로 접히고 있었다. 한참을 더 가자 둔덕 끝에 무너진 정자가 나왔다. 기둥 둘만 남고 지붕은 반쯤 꺼져 비를 다 맞은 자리였다. 길은 그 정자를 끼고 돌아야 했고 반대편은 물먹은 진창이라 말이 깊이 빠질 가능성이 컸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뒤를 밟는 자에게 거리와 수를 재게 된다. 대신 지나가는 각도를 바꿨다. 정자 쪽으로 바짝 붙는 척하다가 직전에서 반보호 물러나는 식이었다. 그 움직임은 누군가 숨어 있다면 성급하게 뛰어나오게 만드는 미끼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움직였다. 정자 뒤 기울어진 들보 아래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칼을 뽑기보다 먼저 길을 가로막는 자리로 들어오는 발이었다. 혼자였다. 얼굴은 눌러쓴 삿갓에 가려졌고 옷차림은 떠돌이 품파리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발을 디디는 간격이 너무 고르고 진창을 피하는 선이 지나치게 정확했다. 길을 막으러 나온 사람의 몸이 아니라 길을 미리 외운 사람의 몸이었다. 그자는 돈 될 만한 짐이 있어 보인다며 시비를 거는 투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일부러 거칠게 깎은 티가 났다. 석범의 어깨가 즉시 들썩였고 창끝이 반 자쯤 앞으로 나갔다. 도윤은 손으로 막지 않았다. 대신 석범보다 먼저 말 한 피를 앞으로 내밀었다. 사람끼리 부딪히면 칼이 먼저 나가지만 말이 사이에 서면 잠깐의 틈이 생긴다. 그 틈이 이번 표행에서는 자주 사람 목숨값이 될 가능성이 컸다. 도윤은 길을 비키면 지나가겠다는 뜻만 짧게 던졌다. 그 말에는 흥정도 위협도 넣지 않았다. 그러나 그자가 노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평범한 산도라면 짐의 수와 사람 수를 먼저 재고 겁먹은 자를 흔들어 본다. 그런데 이자는 말등에 실린 꾸러미보다 가운데 말만 계속 훑고 있었다. 서연 쪽으로 눈이 가는 속도를 숨기지 못했다. 도윤의 속이 차갑게 식었다. 첫 추적자였다. 아직 본대가 아니라 냄새를 확인하러 나온 코에 가까웠다. 그자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이번에는 뒤쪽을 흘끗 보았다.
그 짧은 눈길 하나로 도윤은 더 확신했다. 혼자 길을 막았지만 혼자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다. 뒤에 누군가가 있고 이 자는 여기서 시간을 묶는 역할이었다. 혁이 뒤에서 칼집을 아주 조금 비트는 소리가 났다. 쇠가 나무를 스치는 낮은 마찰음이 젖은 공기 속에서 유난히 얇게 들렸다. 도윤은 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말고삐를 놓는 대신 왼손으로 말목을 틀어 그자의 무릎 쪽으로 밀었다. 말이 놀라 앞발을 들자 그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바로 그 순간 석범이 창자루로 그자의 손목을 쳤다. 칼은 끝내 뽑히지 못하고 진창으로 떨어졌다. 그자는 몸놀림이 빨랐다. 손목을 맞고도 그대로 굴러 정자 기둥 뒤로 빠지려 했다. 떠돌이 흉내를 내던 몸에서 단련된 탄력이 드러났다. 서우가 쫓아나가려 하자 도윤이 짧게 멈추게 했다. 하나를 쫓아가면 셋이 나타나는 길이었다. 대신 혁이 뒤쪽 둔덕으로 칼끝을 겨누며 낮게 경고를 흘렸다. 풀잎 사이에서 작은 흔들림이 2번 일었다가 멈췄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가를 수 없을 만큼 짧았지만 도윤에게는 충분했다. 정자 앞에 자가 미끼였고 뒤에서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재고 있었다. 도윤은 떨어진 칼을 발로 진창 속 더 깊이 밀어넣고 길을 다시 열었다. 죽여 입마금하는 선택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을 버는 쪽이 먼저였다. 첫날부터 피를 크게 보이면 뒤를 밟는 놈들이 오히려 확신을 얻는다. 그자는 기둥 뒤에서 이를 갈듯 숨을 고르고 있었으나 다시 튀어나오지 못했다. 석범이 창끝을 겨눈 채 한 걸음씩 물러섰고 여진과 서우는 서연말의 고삐를 더 바짝 붙잡았다. 서연은 소란 속에서도 울지 않았다. 다만 정자 쪽을 보는 눈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아래로 떨어졌다. 도윤은 그 짧은 굳어짐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방금 일이 우연한 시비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 사실이 도윤의 속을 더 무겁게 눌렀다. 정자를 지나 한참 뒤 길이 갈대밭에서 자갈밭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도윤은 잠시 멈춰 뒤를 보았다. 비에 씻긴 하늘 아래 무너진 정자는 점처럼 멀어져 있었고 추격자는 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놈은 칼을 겨눈 자가 아니라 길을 확인한 자였다. 오늘 이 길에서 그들이 무엇을 지키는지, 누가 중심에 있는지, 어느 정도 버티는지까지 이미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도윤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제부터는 쉬는 자리와 물 먹이는 자리도 바꿔가며 간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가 뜻을 바로 알아들었다. 표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방금부터 진짜로 시작된 셈이었다. 질문하지 않는 규칙 위에 한 가지가 더 올라왔다. 들켰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고도 버텨야 한다는 규칙이었다. 그는 다시 서연 옆으로 붙어 고삐를 잡았다.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바람에 섞일 만큼 낮게 뒤에 또 오느냐는 뜻의 말을 흘렸다. 도윤은 묻지 않는 표행에서 처음 나온 그 한 줄을 들었다. 그는 아이를 보지 않은 채 발밑 진흙만 보며 온다면 맞고 간다는 뜻만 짧게 남겼다. 그 말은 다짐처럼 크지도 않았고 위로처럼 부드럽지도 않았다. 다만 길 위에서 지금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이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뒤 서연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젖은 길 위에서 표사들과 아이 사이에 남은 것은 빗물 냄새와 흙탕물 자국, 그리고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추적자의 흔적뿐이었다. 첫 번째 추적자를 지나온 뒤부터 길은 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 입이 닫힌 탓도 있었지만 말들까지 소리를 아끼는 듯했다. 젖은 자갈을 밟는 발굽 소리와 고삐가 스치는 마찰음만 낮게 이어졌다. 강도윤은 그런 침묵이 오래 갈수록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길 위의 침묵은 대개 두 갈래였다. 아직 위험이 오지 않은 고요이거나 이미 위험이 따라붙은 뒤의 고요였다. 이번 것은 분명 뒤쪽이었다. 그는 쉬는 자리를 2번이나 바꿨다. 처음에는 자갈밭 끝 마른 둔덕 아래를 보았다가 지나쳤고 두 번째는 버드나무 그늘을 확인하고도 말머리를 돌렸다.
물을 먹이고 숨을 고를 만한 자리를 일부러 버리는 일은 표사들에게도 필요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첫 추적자가 이미 길과 구성을 넘겨봤다면 쉬는 자리까지 익히는 순간 표행의 반은 잘리는 셈이었다. 노역은 아무 말 없이 뒤를 살폈고 한주명은 도윤이 버린 자리를 흘끗 본 뒤 다시 앞만 봤다.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이 없다는 점이 지금은 가장 큰 도움이었다. 해가 높아질수록 비에 젖은 냄새 대신 흙이 마르는 냄새가 올라왔다. 길은 제방 아래에서 점차 낮은 논둑과 묵은 밭 사이로 이어졌고 멀리서는 작은 마을의 지붕 끝이 보였다. 주명은 원래라면 저 마을 어귀 우물에서 물을 채우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했다. 도윤도 지영은 알고 있었다. 우물물도 깨끗했고 말도 잠깐 숨 돌리기 좋았다. 하지만 마을은 사람 눈이 많고 사람 눈은 돈보다 빨리 퍼졌다. 그는 우물 대신 버려진 수차터 쪽으로 틀었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괜찮았다. 지금은 빠름보다 익명의 값이 걸려 있었다. 윤석범은 2번 정도 말을 꺼낼 듯하다가 삼켰다. 성미를 생각하면 이미 잘 참고 있는 셈이었다. 창 끝으로 길가 풀을 툭툭 치며 걷던 석범은 결국 물이 모자라면 밤에 더 위험해진다는 뜻만 짧게 흘렸다. 도윤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아예 물을 끊는 대신 채우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사람 사는 마을 우물 대신 흐르는 물가를 찾아 소량씩 나누어 담고 말도 순번으로 먹이게 했다. 번거롭고 시간도 더 들지만 누군가 한눈에 기억할 장면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다. 마려지는 불평 없이 물주머니를 나눠 묶었고 임서우는 발이 빠른 덕에 앞뒤를 오가며 빈 통을 모았다. 서연은 오전 내내 거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처음엔 버티는 줄만 알았는데 도윤은 점차 그것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법을 익힌 몸가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말을 달래려 하지도 않았고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다만 길이 꺾일 때마다 먼저 허리를 조금 낮추고 사람들이 시선을 주고받는 순간에는 고개를 더 숙였다. 누가 가르쳤는지 묻고 싶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묻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고 이제는 규칙이 아니라 필요였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 줄이 사람 몇을 죽일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정오를 조금 넘겨 수차터에 닿았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더 오래 비어 있었다. 나무 물레는 반쯤 썩어 기울었고 게을로 내려가는 돌계단은 이끼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대신 사람 발자국은 없었다. 도윤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주명에게 위쪽 둑을 한 바퀴 훑게 하고 혁에게 뒤쪽 접글로를 보게 했다. 석범과 서우는 말들 고삐를 나누어 쥐고 여진은 젖은 천을 갈아줄 준비를 했다. 도윤 자신은 서연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쉬는 시간일수록 중심이 빈다. 중심이 빈 틈으로 칼이 들어오는 일은 길에서 흔했다. 서연이 처음으로 분명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여진이 젖은 소매 끝을 갈아 끼우려 했을 때였다. 아이는 순간적으로 팔을 당기며 몸을 움츠렸다. 겁먹은 아이의 반응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도윤 눈에는 조금 달랐다. 누군가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들키지 않으려는 반응에 가까웠다. 여진도 그 느낌을 받은 듯 손을 멈췄다. 그는 억지로 다그치지 않고 젖은 겉옷만 갈아입히는 선에서 물러났다. 의뢰 조건 중 아이 몸에 손대어 감춘 물건을 찾지 말라는 문장이 도윤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종이 위 문장이 이제는 길 위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듯했다. 잠깐의 쉼이 끝날 무렵 주명이 돌아와 낮게 보고했다. 위쪽 둑에서 먼 발자국이 하나 보였는데 오늘 새로 난 것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대신 둑 너머에서 연기 냄새가 잠깐 스쳤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가가 있는 거리와는 맞지 않는 방향이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수차터를 바로 떠나기로 했다. 쉬는 시간을 더 줄이는 선택에 석범이 이를 한 번 갈았지만 이번에는 토를 달지 않았다. 첫 추적자를 본 뒤로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가까이 붙어 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길을 다시 잡은 뒤에는 말 타는 순서도 바꿨다. 서연 말은 가운데 두고 앞뒤 간격을 더 넓혔다. 겉으로 보면
흩어진 행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야 안에서만 움직이는 형태였다. 이 방식은 서로 목소리를 높여 부를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으나 한 번에 덮쳐오는 놈들에게 중심을 잃히지 않게 만드는 장점이 있었다. 도윤은 오늘 하루만큼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표행이 되기를 바랐다. 편한 표행은 누군가에게도 편하게 보이기 마련이었다. 오후가 깊어지자 하늘이 다시 눌렸다. 비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빛이 탁해졌고 길가 나무 그림자도 길게 늘어졌다. 그 무렵부터 말보다 사람 쪽에서 피로가 먼저 올라왔다. 젖은 길을 오래 걷는 표행은 다리보다 허리가 먼저 굳는다. 서우는 아직 젊어 버텼지만 석범은 어깨를 한 번씩 돌렸고 여진은 발목을 눌러가며 걸었다. 도윤은 더 쉬게 하고 싶었지만 마을과 마을 사이 빈 구간을 벗어나기 전에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첫날에 자리 습관을 들이면 뒤쫓는 자들이 그것부터 외운다. 해질 무렵 작은 돌다리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다리 건너 논두길에서 장작짐을 맨 노파 하나가 다가온 것이다. 완전히 비켜갈 수 없는 폭의 길이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표사 하나가 짐을 받아 잠깐 옆으로 비켜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평범한 손길 하나도 기록이 될 수 있었다. 노파는 서연 쪽을 힐끗 본 뒤 아이가 아파 보인다며 물어볼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도윤은 한 걸음 먼저 나가 짐을 대신 받는 척하며 노파 시야를 가렸다. 그는 길이 미끄러우니 다리 아래 쪽으로 내려가면 덜 미끄럽다는 말만 건넸다. 말은 공손했지만 대화를 길게 틀지 않는 방식이었다. 노파는 잠깐 의아한 얼굴을 하다가도 장작짐을 다시 받아들고 지나갔다. 그 짧은 마주침 뒤에도 사람들 사이 말은 없었다. 다만 서우가 서연말 고삐를 넘겨받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줬고 여진은 아이 어깨에 젖은 천을 다시 얹어 얼굴선을 가려주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움직임이 맞아들어갔다. 도윤은 그 점이 고마우면서도 씁쓸했다.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모두가 이 표행의 규칙을 몸으로 익히기 시작한 셈이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는 입을 닫는 수준을 넘어 서로의 호기심을 눌러 숨기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었다. 날이 거의 저물 무렵 주명이 오늘 밤 묵을 수 있는 버려진 제사당 하나를 떠올려냈다.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지붕은 새지만 벽은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다. 도윤은 잠시 계산했다. 더 가면 어둠 속에서 길을 놓칠 수 있고 지금 멈추면 뒤를 밟는 차가 따라붙을 수도 있다. 결국 그는 제사당으로 틀되 들어가기 전 3번 방향을 바꾸어 흔적을 흐트리기로 했다. 주명과 혁이 앞뒤로 움직이며 자취를 헝클었고 석범은 일부러 말 한 피를 다른 방향으로 끌었다가 다시 합류시켰다. 느리고 번거로운 작업이었지만 오늘은 그런 번거로움이 목숨값이었다. 해가 완전히 내려간 뒤 제사당에 닿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붕 틈으로 바람이 새고 벽에는 오래된 그을음이 남아 있었지만 내면이 막힌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길 위의 긴장이 잠시 풀렸다. 여진이 작은 불씨를 최대한 낮게 살리고 서우가 젖은 짐을 안쪽으로 옮겼다. 석범은 문짝 대신 걸칠 널빤지를 찾으러 나갔다가 금세 돌아왔다. 혁은 말부터 묻고 다시 밖으로 나가 어둠을 살폈다. 도윤은 서연을 가장 안쪽 벽에 앉히고 그 앞에 물주머니와 마른 떡 조각을 놓았다. 아이는 감사 인사도 질문도 없이 조용히 손을 뻗어 조금씩 먹었다. 배고픈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급한 손놀림이 아니라 누가 가르친 듯 양을 아끼는 손이었다. 사람들이 겨우 몸을 녹일 즈음 석범이 입을 열었다. 아이에게 묻는 말은 아니었고 도윤에게도 대놓고 묻는 말은 아니었다. 다만 이 표행이 돈값이 아니라 피값이 될 것 같다는 뜻을 돌려 말한 것이었다. 말끝은 낮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누구도 웃지 않았다. 도윤은 불씨를 내려다보며 짧게 답했다. 이미 첫 추적자가 붙었고 내일부터는 길을 더 숨겨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그 답에는 설명도 위로도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답보다 준비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 갈수록 제사당 안은 더 조용해졌다. 바깥에서는 벌레 소리와 마른 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고 안에서는 사람 숨소리와 말의 코고는 기척이 10개 섞였다. 도윤은 잠들지 않고 문 쪽에 기대 앉아 있었다. 눈은 어둠을 보고 있었지만 귀는 안쪽 사람들 숨결을 세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벽 쪽에서 아주 작게 몸을 움직였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눈을 뜬 채 천장 틈 사이 어둠을 보고 있었다. 도윤과 시선이 마주치자 서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 모습에서 도윤은 이상하게도 안도보다 불길함을 더 느꼈다. 울지 않는 아이는 버티는 아이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울지 않는 아이는 이미 무엇을 잃고 온 아이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 생각이 스치자 의뢰서의 빈칸들이 다시 떠올랐다. 이름을 묻지 말 것, 신원을 알려 하지 말 것, 도착 전까지 열지 말 것, 숨기려는 것이 사람인지 물건인지도 모른 채 맡은 길이었다. 그런데 이제 도윤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표행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금이나 문서가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 점점 커져가는 침묵 그 자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내일 길에서 더 많은 값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다. 제사당의 밤은 길지 않았다. 도윤은 한 번도 깊이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바깥이 완전히 밝기 전부터 바람결이 바뀌었고 먼 풀밭 어딘가에서 새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언가가 지나간 소리였다. 혁도 같은 기척을 들은 듯 문가로부터 어둠 쪽을 오래 보고 있었다. 둘은 말을 섞지 않았지만 오늘 길이 더 거칠어질 것이라는 판단만은 같았다. 출발 준비는 빠르게 끝났다. 여진이 젖은 천을 갈아주고 남은 떡 조각을 나눴고 주명은 제사당 뒤편 비탈로 먼저 올라 흔적을 살폈다. 석범은 어젯밤 일부러 흩어두었던 말자국을 다시 정리하며 행렬 모양을 감췄다. 서훈은 서연의 말 한 장을 손봐주고 곱비 매듭을 새로 묶었다. 누구도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서연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움직임을 따랐다. 제사당 안에 남은 것은 낮춘 불씨에 재와 젖은 흙냄새뿐이었다. 주명이 돌아와 길이 깨끗하지 않다고 했다. 제사당으로 오는 쪽은 아니지만 북쪽 둔덕 아래로 사람 셋쯤 지난 흔적이 새로 찍혀 있다는 말이었다. 발자국 간격을 보니 밤사이 서두르지는 않았고 무기를 든 자들처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적이 누구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가까운 데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오늘은 물가를 버리고 마른 논두렁과 작은 숲길을 번갈아 타기로 했다. 속도는 늦어져도 시야를 자주 끊는 편이 나았다. 오전 내내 길은 자꾸 꺾였다. 갈대밭 대신 밭두렁, 밭두렁 대신 소나무 숲, 숲을 빠져나오면 다시 돌무더기와 낮은 비탈이 이어졌다. 걷는 사람도 말도 피곤한 길이었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자가 있다면 더 귀찮은 길이기도 했다. 도윤은 그 귀찮음을 일부러 늘렸다. 쉬는 자리도 정하지 않고 걸으며 물주머니만 돌려 마시게 했고 말에게도 한 번에 길게 물을 먹이지 않았다. 석범이 혀를 차며 이러다 사람부터 먼저 퍼진다는 뜻을 흘렸으나 불만이라기보다 긴장을 버티기 위한 소리였다. 도윤은 그 소리를 막지 않았다. 입을 다물고만 있으면 사람은 생각부터 나빠졌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길이 낮은 돌담을 끼고 굽어지는 곳에서 주명이 손을 들었다. 담 너머로 오래 버려진 움막 지붕 하나가 보였고 그 앞에 마차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비를 맞아 흐려졌지만 어제나 그제 난 자국처럼 새로웠다. 이쪽 길에서 마차는 드문 편이었다. 도윤은 담 아래로 몸을 낮추고 자국 깊이를 보았다. 짐을 많이 실은 마차라기보다 사람을 태운 가벼운 마차였다. 더 신경 쓰인 것은 바퀴 자국 옆에 찍힌 말발굽이었다. 수가 일정하지 않았다. 마차 한 대를 호위하는 발이 아니라 중간에 멈춰 섰다가 다시 흩어진 발이었다. 그는 행렬을 멈추지 않은 채 움막을 우회하자고 했다. 하지만 돌담 끝을 돌기도 전에 움직임이 먼저 왔다. 움막 뒤편에서 화살 한 대가 날아와 담장 위 돌을 때렸다.
사람을 맞히려는 각도라기보다 멈추게 하려는 경고였다. 동시에 좌우 논둑에서 둘, 뒤쪽 숲 가장자리에서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옷차림은 농사꾼과 짐꾼을 섞어 입은 듯했으나 손에 쥔 칼과 짧은 창이 너무 깨끗했다. 첫 추적자, 때와 달랐다. 이번에는 길 확인이 아니라 붙잡는 쪽이었다. 도윤은 즉시 소리를 낮춰 편성을 갈랐다. 서후와 려진에게 서연을 가운데 두고 담장 아래로 붙으라 하고 주명에게 오른쪽 논둑 틈을 열어두라 했다. 혁과 석범은 각각 앞뒤를 받게 했다. 말보다 사람이 먼저 다칠 자리였다. 화살이 다시 날아들자 석범이 창자루로 쳐냈고 혁이 담장 틈으로 파고드는 놈의 손목을 베어 물렸다. 짧은 신음이 터졌지만 그 소리에 겁먹고 물러서는 기색은 없었다. 상대도 이미 이 표행의 중심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한 놈이 담장 위로 올라서며 아이를 내놓으면 길은 열어주겠다는 뜻을 내뱉었다. 말투는 거칠었으나 눈은 계속 담장 아래를 더듬고 있었다. 도윤은 대꾸 대신 돌 하나를 차 올려 그 놈의 정강이를 맞췄다. 중심이 무너지자 혁의 칼이 바로 따라붙었다. 피가 담장 아래 흙으로 떨어지며 진흙과 섞였다. 동시에 뒤쪽 숲 가장자리에서 나타난 놈이 서연 쪽으로 붙으려 들었다. 여진이 몸으로 먼저 맞고 밀려났고 서우가 고삐를 놓지 않은 채 말목을 틀어 겨우 거리를 벌렸다. 전투라기보다 빼앗고 버티는 난전이었다. 도윤은 그 순간 상대의 노림수를 읽었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사람 며칠 상하게 하더라도 아이만 떼어가면 된다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기려 하지 않고 길을 뚫는 쪽으로 결심을 바꿨다. 주명에게 오른쪽 논둑 끝 배수로를 타라고 지시하고 석범에게 앞쪽 둘을 밀어내는 대신 시선을 끌게 했다. 석범은 욕설 한마디를 내뱉으며 일부러 크게 창을 휘둘렀고 상대 둘이 본능처럼 그쪽으로 붙었다. 그 짧은 틈에 도윤이 서연말 고삐를 잡아 배수로 쪽으로 당겼다. 배수로는 좁고 미끄러웠지만 사람 둘이 나란히 달려들기 어려운 폭이었다. 혁이 뒤를 지키며 물러섰고 서후와 려진이 서연을 감싸듯 움직였다. 화살 한 대가 다시 날아와 담장에 박혔고 이어서 누군가 쉰 소리로 추격을 재촉했다. 목소리만으로는 소속을 가를 수 없었다. 정파도 사파도 아니고 이름 없는 청북군, 냄새가 더 짙었다. 도윤은 오히려 그 점 때문에 등을 더 차갑게 식혔다. 이름 없는 손들이 붓기 시작했다는 것은 판이 이미 돈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었다. 배수로 끝을 빠져나와 낮은 숲으로 접어들자 잠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붙는 것이 들렸다. 길을 아는 놈이 적어도 하나는 있었다. 도윤은 계속 달리게 하지 않고 짧게 끊어 방향을 2번 바꿨다. 서연 말이 크게 휘청이자 여진이 재빨리 붙잡아 세웠다.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대신 손등에 진흙이 묻은 줄도 모르고 고삐를 꽉 쥔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다. 한참 뒤 숲 안쪽 바위 그늘에 겨우 멈췄을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혁의 칼끝에는 아직 피가 맺혀 있었고 여진의 소매는 찢어져 있었다. 석범의 뺨에는 화살깃이 스치고 간 자국이 붉게 올라왔다. 서우는 겁을 눌러 삼킨 얼굴로 말 고삐만 쥐고 있었다. 도윤은 다친 정도를 짧게 확인한 뒤 혁에게 아까 담장 앞에서 떨어진 물건이 있었는지 물었다. 혁은 잠깐 망설이다가 품에서 손바닥만 한 헝겊 조각을 꺼냈다. 담장 위 놈 허리에서 뜯긴 것 같다고 했다. 헝겊은 검붉은 피에 젖어 있었고 그 위에 먹으로 찍은 작은 무늬가 반쯤 남아 있었다. 청아표국의 표문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무 장돌뱅이 표시도 아니었다. 단순한 원과 꺾인 선 몇 개뿐인데 누가 봐도 표식을 숨긴 흔적처럼 보였다. 도윤은 그 조각을 오래 보지 않고 접었다. 피가 묻은 표문인지 표문을 흉내낸 낙인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이제는 길을 막는 수준을 넘어 표행의 이름까지 더럽히려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헝겊 조각을 불에 태우지 않고 품 안쪽에 넣었다. 증거를 남기면 화가 되고 버리면 눈이 먼다. 지금은
어느 쪽도 쉽게 고를 때가 아니었다. 석범이 방금 놈들 손이 너무 일정했다며 산도 아니고 군기 든 놈들 같았다는 뜻을 낮게 꺼냈다. 주명은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다음 길에서 마을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만 말했다. 여진은 서연 손에서 고삐를 떼어내며 손등에 진흙과 핏자국을 닦아주었다. 그때 서연이 아주 잠깐 담장 앞에서 떨어진 헝겊, 조각이 사라진 품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무엇을 아는지 도윤은 알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눈은 아니었다. 도윤은 짧게 선언하듯 말했다. 오늘부터 표문은 감춘 채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면 청하표구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고 간다고. 맡은 것은 보내되 길에서 누가 무엇으로 씌우든 살아서 도착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었다. 그 말에 혁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석범도 창자루를 고쳐주며 숨을 골랐다. 서우는 겁먹은 얼굴 그대로였지만 물러서겠다는 기색은 없었다. 여진은 말없이 상처를 동염했다. 숲 바깥에서는 바람에 마른 잎이 뒤집히는 소리만 났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방금 지나온 담장 앞 흙바닥이 계속 눈앞에 남아 있었다. 피와 진흙이 뒤섞인 자리, 그리고 그 위에 떨어졌던 이름 모를 표식. 침묵표행은 이제 숨겨진 의뢰를 옮기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미 피로 표시된 길이 되어 가고 있었다. 침묵으로 시작된 길은 이제 피의 냄새를 품었습니다. 다음 길목에서 기다리는 것은 추적자 하나가 아니라 더 큰 판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마지막 표행 제2부 끊어진 길 위에서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